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오전 8시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가 4대2로 크로아티아를 무찔렀습니다. 심판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긴 것은 이긴 겁니다. 프랑스는 파리가 중심이니까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사실은 프랑스는 군사 강국의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파리에 가보면 루브르 박물관의 화려한 예술 창고도 있지만은 바로 그 옆에는 앵발리드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군사 박물관에는 나폴레옹 무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은 루브르 박물관의 화려한 문화와 예술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앵발리드에 있는 군사력이었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은 군사력의 보호하에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신라 고려까지는 자주국방 정신이 강했지만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사대주의 정책을 펴다가 상비군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국방할 수 있다 하는 공짜 심리가 팽배하는 가운데서 내부적으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권력투쟁에 빠지다가 보니까 나라는 약해지고 적전분열하고 해서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에 결국 식민지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출발하면서 강한 군대도 가지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뒷받침을 받은 시장경제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 또 민간인들의 창의력 그리고 생존 본능이 합쳐져서 오늘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세계에서 거의 선두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자유를 만끽한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또한 독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고 분열하면서 이제 상무정신, 투쟁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장한 것이 좌파 이념이고 북한의 대남 공작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데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핵무장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우리 헌법상.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시설입니다.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더 있다. 최근에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이 분류하는 곳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평양 교외에 있었습니다. 평양 교외에 그러니까 서울시 외곽에 있었다는 거죠. 서울시 외곽에. 물론 이게 중요한 시설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근교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라늄 농축시설로는 공개된 것이 지금 영변에 하나가 있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세계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 영변에 있는데 이것보다 2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원심 분리기가 수천 개나 된다. 또 이것 말고도 또 세 번째 시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확실한 게 3개인데 여기서 우라늄 농축을 몇 년 동안 해왔느냐. 이 디플로맷의 판단에 의하면은 2002년에 공사를 해가지고 이 시설이 2003년부터 가동했다고 봐야 된다. 2003년부터 가동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면 6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60개. 머지않아 한 2년 안에 100개가 넘으면 거의 영국 수준의 핵무장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핵시설을 과연 없애겠느냐. 전쟁 일보 직전에 가서 이걸 없애지 않으면 내가 망하겠구나 하면은 없앨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달래주고 그리고 중국이 뒷받침을 해주고 하면 없앨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김정은이 없애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독을 뺀 코브라가 되는데 없애겠습니까?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북한의 핵 능력을 폐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책을 출발하는 게 그게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정직하고 그게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한 시기가 아주 묘합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2002년 4월부터 인공위성을 통해서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과 원심 분리기를 도입했다고 지금 정보기관은 판단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입니다. 이미 97년에 서울로 온 황장엽 선생이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져서 핵 동결하기로 한 직후부터 북한은 파키스탄과 접촉을 해서 농축 시설을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처음으로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니까 그때 강석주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 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핵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2002년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그리고 2003년부터 가동이 시작했다 하면은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만들어진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고 가동이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권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즉 당시에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도 파키스탄과 협력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북한이 협력하고 있다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정보는 역시 한국 정보기관이 강합니다. 더구나 2001년에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파키스탄을 압박을 해가지고 파키스탄이 핵폭탄을 만드는 지휘자였던 칸 박사를 연금시킵니다. 이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넘겨준 사람입니다. 물론 칸 박사가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파키스탄의 실권을 잡고 있는 파키스탄 군부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그 대신에 미사일 기술을 또는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파키스탄이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커넥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정보기관도 대통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첫째, 2000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불법으로 조성해가지고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이 4억 5천만 달러가 무기 개발, 특히 핵 개발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개연성이 높은 것이고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바로 2000년에 돈을 보냈으니까 그 2년 뒤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드는데 그 돈이 쓰이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2002년 10월에 가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 우라늄 농축 돌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보여준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입니다. 당시에 임동원 씨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거쳐서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정부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믿을 수 없다. 강석주가 농담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한미 간에 상당히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07년 퇴임한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순간에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핵무기에 쓰이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또 한국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도대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느냐? 저는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크나큰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김대중 정권은 북한에 핵무기 만드는 데 쓰일 개연성이 높은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보내주고 북한이 우리 농축하고 있다라고 해도 북한을 감쌌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동안 한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 때 북한에 보내준 현금, 물자 등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억 달러 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거 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동안에 북한에 현금 주고 그리고 북한을 감싸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핵 문제가 국제 무대에서 토의될 때마다 나는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미국과 맞서왔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의 북한의 핵은 남북한 좌파 정권의 공동작품이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미국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가동했다. 그러면 두 정권은 뭘 했습니까? 지금 야당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청문회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다시 잡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 이념 해체한다고 하면서 냉전적 사고를 벌이자고 합니다. 아니, 북한이 핵무장하는데 대한민국에 평화가 왔습니까? 평화가 오면은 냉전적 사고를 벌여야죠. 냉전의 지금 신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냉전적 사고 벌이자는 것은 핵무장한 북한, 거기에 동조하는 남한의
좌파 세력과 싸우지 말자, 항복하자는 이야기의 또 다른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대중 정권과 북한의 핵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글 쓰는 사람들,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이 집중적인 취재, 그리고 폭로, 그리고 청문회 요구, 필요하면 수사 요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범죄는 적의 핵개발을 돕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로젠버그라는 과학자가 그 부인과 함께 소련의 핵 무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사형 집행된 첫 경우였습니다. 그 뒤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형을 선고한 카우프만 재판장은 당신의 정보 제공으로 소련이 빨리 핵실험을 할 수 있었다. 핵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살인과 같다. 한국전쟁이 나서 지금 미국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치도록 허가를 해주는 배경에는 1949년에 스탈린이 핵실험에 성공해가지고 핵을 갖게 됨으로써 미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핵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대 무기입니다. 감사합니다.